안녕하세요. 오늘은 5교시차 수업입니다. 저번 4교시차까지는 여태까지 인상주의까지 공부를 했었죠. 이번 수업부터는 이제 야수파부터인데요. 야수파의 특징으로는 순수 색채의 고양에 주력하면서 강렬한 표현과 색을 선호했고, 강한 붓질과 과감한 원색 처리, 대상에 대한 고도의 간략화와 추상화, 감정을 중시하여 눈에 보이는 색채가 아닌 마음에 느껴지는 색채를 밝고 거침없이 표현했다고 그렇게 써있네요.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대부분 이제 순색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색깔들을 많이 쓰면서 굉장히 색깔들이 강하죠. 강렬한 색을 많이 썼었고요. 붓질 같은 것도 예전에는 차분하게 붓질을 감추기 위해서 했었다고 하면 그냥 붓질이나 이런 것도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 다음에 물감을 막 찍어 바르고 두텁게 바르고 이런 종류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칭은 그 당시의 비평가 루이 복셀이라는 사람이 15세기 풍의 청동조각을 마르케 15세기 풍의 청동조각을 보면서 야수의 우리 속에 갇혀있는 도나텔로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수의 우리 속에 갇혀있는 요거 때문에 야수파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상주의에서 아무래도 인상주의 후에 나타난 파기 때문에 인상주의에서 중요한 저기를 받았겠죠?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인상주의 중요한 수정을 시도한 고흐의 격정과 고갱의 원시적 생명력의 표현 등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초기 야수파들 그림을 보면 고갱이나 고흐의 그런 색감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더 강렬하게 바뀌는 거죠. 창조의 주체성과 내면적인 감동을 잃어버린 인상주의를 비판하였으며, 파괴와 혁신에 불타올라 강렬한 원색이 장렬하는 가운데 감성의 해방과 자아의 보양, 그리고 무엇보다 젊고 창조적인 에너지의 대담한 요소를 추구했다고 그랬어요. 인상주의는 사실 순간순간 보이는 그걸 포착해서 그리는 게 이제 인상주의다 보니까 내면적인 어떤 감동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에너지, 내 안에서 느끼는 그런 감상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게 이제 야수파예요. 그래서 관념적 사상이 색채로 표출될 수 있는 색채의 추상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어 20세기 현대 미술의 신호탄과 같은 사조로 평가돼서, 그래서 20세기 현대 미술의 신호탄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요 이전에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현대 미술이라고 감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작가와 작품으로는 작가는 앙리 마티스와 앙드레 드레인, 마르케, 브라크 등이 있는데, 요 다음에 이제 작품을 보시죠. 자, 야수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마티스. 제가 보기에는 요 앞에 음악이라는 더, 영어로 하자면 더 뮤직인데, 뮤지크라고 읽어야 되나요? 저는 불어를 안 배워서. 근데 그런 제목인데, 이거 저희 미술책에 나왔었던 기억이 나요. 학교 다닐 때. 앙리 에밀 브루누와 마티스인데 20세기 야수파의 프랑스 화가고요.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립니다. 요 음악이라는 작품을 보면 굉장히 색깔이 강렬하죠. 강렬한 색채를 대비시켜 놓고, 그리고 곡선과 직선을 적절히 사용해서, 굉장히 기타를 치고 있는 여인의 바지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날카롭게 잘라놓고요. 그리고 둥글둥글한 그런 곡선을 적절하게 잘 배치하면서, 그리고 색깔도 거의 원색이면서 보색인 그런 색깔들을 많이 사용했죠. 그리고 요 두 여인이 앉아있는 요쪽은 안쪽이고, 저 뒤쪽에 우리가 작업해서 우리 저거 그렸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 식물 잎사귀. 몬스텔라를 뒤쪽에 저렇게 과감하게 비치를 함으로써 저 뒤쪽은 바깥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게끔 그렇게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루마니아풍의 브라우스를 입은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보면 색깔이 굉장히 강렬하고요. 그리고 그 어떤 우리가 여태까지 또 뭐 르네상스 시대나 뭐 이런 데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그 그림, 그 브라우스 입고 저기 하는데 이게 어깨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약간 뚱뚱하던 느낌? 뭐 이런, 그리고 그 곡선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잘 살리는 작품인데, 여기도 치마와 그 뒷 배경이 완전히 보색이죠.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그래서 이런 강렬한 색깔, 보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야 이게 보는 이로 하여금 뭔가 강렬한 느낌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 자, 다음에 요것도 마티스 작품인데요. 마티스는 색깔을 굉장히 극히 제한해서 쓴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 뭐 빨로파를 많이 사용했고요. 여기도 세 가지 색깔만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아마 이 춤이라는 작품은 누군가의 그 의뢰로 이거 그려냈는데 굉장히 이걸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뢰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푸른 누드인데, 이 마티스가 꽤 오랫동안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작업하기가 힘들어지고 하니까 색종이를 오려가지고 저런 그림들을 표현을 했는데, 저것도 보면 종이 위에 저게 그 푸른색이 저기에요. 색종이죠. 색종이, 그러니까 가위질 해가지고 80 넘어서부터는 저런 작품을 했어요. 근데 저 푸른 누드가 엄청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 작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니스에 있는 마티스 미술관에 있다고 써있는데, 뭐 뉴욕 현대미술관에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아주 많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푸른 누드 그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야수파에서 브라크요. 자, 조르지 브라크는 20세기 프랑스 화가로 초기 야수파에서 후기 입체주의 미술로 옮겨가는데, 여기는 브라크의 야수파적인 그 느낌이 나는 작품만 여기는 일단은 갖고 와봤고, 나중에 입체주의 미술을 할 때는 또 다른 그 입체주의 풍의 그림을 제가 또 골라놔봤어요. 여기는 그래서 두 개는 느낌이나 이런 색감을 보면 야수파적인 그 앙베르항에서 보면 그 인상주의의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느낌의 붓질이나 색감이 나타나죠. 그리고 라쇼타드의 풍경을 보면 제가 이제 그 수업할 때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어떤 관념적인 색깔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 보면 나무들이 붉죠. 나무들이 붉고,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림자 같은 것도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그리고 이러는데, 그 야수파의 그런 그 보면서 강렬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럼 야수파에서 또 브라크 그림. 이 브라크 그림, 이건 이제 입체주의에 속하는 그런 그림들이죠. 이 에스타크의 집이라고 본인이 아마 그 살았던 그 동네에 있는 집을 그린 것 같은데, 저런 형태의 그런 그 작품이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 되게 호평을 받았는데, 그 호평을 받았지만 이제 결국에는 무슨 그 물체, 나무 사각형 덩어리라는 막 그런 뭐 호평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저런 그림류로 인해서 또 큐비즘이라는 그런 다른 또 파가 또 생겨나는 거죠. 자, 여기는 기타를 든 남자인데, 저거는 보면 저런 풍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이제 뭐 그 피카소나 막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중에 가다 보면 저런 어떤 형태를 그러니까 분석해가지고 다시 잘라서 붙였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의 그 작업을 이 브라크도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입체파에 속하게 되는 거죠. 야수파이지만 입체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입체파가 나오는데요. 입체파의 특징은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물을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본 모습, 여러 시점에서 본 형태, 즉 사물의 위, 아래, 옆 등 다양한 모습을 한 화면에 담아 복잡하면서도 구성적이며, 그림에서 물질 자체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신문, 잡지, 벽지 등을 붙이는 콜라지를 이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20세기 초 파리에서 일어났던 미술 혁신 운동으로 1908년 마티스가 브라크의 에스타크 풍경이라는 연작을 평하면서 조그만 입체덩어리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저렇게 그린 사람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걸 이제 큐비즘이라고, 그 큐빅 같은 그런 입체를 그려놨다고 해서 큐비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피카소가 아비뇽의 아가씨들을 발표하며 급격하게 발전한 이 운동은 세잔풍의 입체주의, 분석적 입체주의, 종합적 입체주의로 나뉜대요. 근데 저는 이 입체주의가 이게 나뉘었다는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르네상스 이후 서양 회화의 전통인 원근법, 명암법, 그리고 인상적이고 다채로운 색채를 쓴 순간적인 현실 묘사와 야수파의 감정적인 표현을 지향하고 대신 자연의 여러 가지 형태를 기하학적 형상으로 환원하여 사물의 존재성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자연이나 무슨 그 인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의 그래도 있는 그대로 그리면서 거의 뭐 색감의 차이를 뒀다던가 약간의 그런 그 변화를 줬다던가 했는데, 여기는 아예 재구성한 거죠. 피카소 그림 같은 거 보면 뭐 코가 옆으로도 있고 뭐 앞으로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귀가 위로도 달리고 아래로도 달리고 하는 것처럼 입체파가 그런 것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로서는 피카소, 브라크, 그다음에 레제, 들로네, 크프카, 비용, 듀샹 등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작품들을 보면요. 자, 피카소 유명하죠? 이 사람은 뭐 늦게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살았고 작품이 엄청 많죠. 파블로 루이지 피카소는 스페인 출신인데 프랑스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입체파 화가이다. 13,500여 점의 그림과 700여 점의 조각품을 창작했다고 했어요. 엄청난 양이죠. 피카소는 또 여성 편력이 심해가지고 늙어서까지 또 여자들을 엄청 바꿨어요. 뭐 결혼을 몇 번 했지? 하여튼 뭐 몇 번 여자를 바꾸고, 같이 산 여자만 해서도 뭐 몇 명이고, 결혼을 거기에서 또 몇 번 하고 그러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 여자가 거쳐갔어요. 울고 있는 여인, 보통 이렇게 울고 있는 여인이나 그 꿈에 나오는 저 여인도 다 피카소의 여인들이거든요. 그 꿈이라고 하는 저 작품의 모티브가 됐었던 그 여자가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 여자분하고 살다가 다음 그 여자가 이렇게 다음 여자로 바꾸쳤는데, 그 다음번에 피카소가 살았던 그 여자분이 보면서 정말 저 여자가 이쁘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우아하고 예뻤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비뇽의 처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초기 작품이죠. 그러니까 피카소가 굉장히 소묘 작품 같은 게 우수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그림이야, 나도 이런 거 그리겠다 할 정도로 되게 그 웃기게 봤었는데, 피카소의 그런 작품들은 아주 탄탄한 기본기에 의해서,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다시 재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저런 작품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수탉인데, 이 수탉도 소묘 작품도 많고 수탉이 여러 가지 형태가 많아요. 근데 이 피카소가 수탉이 사실 좀 우리 뭐 저기 하면 닭머리, 새 머리니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멍청하다는, 제가 굉장히 화려하고 뭐 그러지만 멍청하다는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수탉을 굉장히 많이 그렸더라고요. 수탉 작품이 많아요. 다음에 입체파에서 레제는요, 조제프 페르낭 앙리 로제라고 하는데, 프랑스 입체파 화가고, 이게 예전에는 이전에는 이런 걸 많이 볼 수 없었는데,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공장 같은 게 많이 생기고 나니까 그런 걸로 모티브로 삼아서 이제 그린 화가예요. 그래서 저 붉은 바탕의 대형 퍼레이드는 이제 뭐 퍼레이드 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건데, 그 옆에 거는 건축 공사장 인물들이라고 해서 이 레제는 건축하는 그 공사장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아니고 브라크 그림을 제가 그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봤었구나. 레제 그림은 제가 직접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품으로 거의 그 공사장에 있는, 뭐 공사장에서 그 철근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인부들 뭐, 이런 그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체파에서 들로네가 있네요. 이제 로베르 들로네라고 하는데, 프랑스 입체파 화가이면서 독자적 양식을 이분은 구축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르피즘을 창시했다고 하는데, 이 오르피즘이라는 거는 그 오르페우스라는 그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갖고 다니는 그 로마의 저기 신이죠. 그래서 예전에 자기 부인인가요? 그 구하러 들어갔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근데 뭐 오르페우스 하니까 뒤 돌아봐가지고 뭐 돌이 됐니 뭐 그런 그 신화가 있는 그 오르페우스인데 그 오르페우스 그러니까 오르피즘이라는 거는 그림을 음악화 시켰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뭔가 그 음악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 그래서 지금 요 앞에 건 돼지들과 함께한 회전목마라고 써 있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보고 있으면 그 뭔가 음악이 떠다니고 있다는 느낌? 이제 그런 게 느껴져서 오르피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에펠탑을 또 많이 그렸어요, 이 사람이. 에펠탑도 정말 색깔을 아주 다양하게 해가지고 여러 개를 그렸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 사람도 다 이제 저기죠. 오르피즘에 속하는 화가들인데요. 프란티세크 코프카라고 체코의 대표적인 입체가 화가인데, 보면은 두세 개 푸가는 우리 그 토카타 푸가 뭐 바울 작품 음악이 있듯이 그 푸가를 아마 들으면서 푸가에서 느껴지는 그런 그걸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뭔가 이거 이렇게 지휘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음악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 작품도 뉴턴의 디스크인데 저긴 두 가지 색으로 된 푸가 연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색이거든요. 빨로 파가 있기 때문에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으니까 주황색이 나왔고,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어서 보라색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과 노란색이 있으니까 녹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두 가지 색이 아니고 세 가지 색으로 된 푸가 연구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목은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자, 입체파에서도 자크 비용이 나와요. 이제 가스통 에밀 듀샹인데, 이 프랑스 입체파 화가로 유명한데요. 이 듀샹 집안이 6남매인데 거의 다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듀샹이 형이라고 써놨는데, 또 나중에 이제 듀샹이 유명하죠. 근데 뭐 원래 형제들도 그렇고, 여기 이본 듀샹은 여동생인데 이 이본 듀샹까지도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본 듀샹의 자기 여동생의 그 그림을 그렸는데, 저거 소묘 작품인데요. 소묘 작품인데 보면 진짜 그 연필선이나 이런 게 굉장히 탄탄하죠. 그리고 얼굴은 어느 정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몸은 뒤에 있는 물체인지 몸인지 잘 구분이 안 가게끔 이렇게 도형화시킨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아크라바트, 요것도 약간 음악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입체파에서 이제 듀샹인데, 형제들 중에 아마 제일 이 듀샹이라고 하는 앙리 로베르 마르실 듀샹인데, 이 듀샹 하면은 그래도 제일 유명한, 이 듀샹이 오히려 세 번째 아들인데 두 형이 먼저 그림을 배웠대요. 근데 두 형이 먼저 그림을 배워서 이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듀샹이 그림을 하겠다고 하니까 형들이 굉장히 얕봤다고 그래요. 네가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나중에 형들은 더 이름이 없고 이 듀샹이 제일 유명한 화가가 된 거죠. 네. 프랑스 입체파 화가지만 이제 훗날 다다이즘의 대표 화가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피카소나 그런 것처럼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2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그림을 보면 사람이 계단을 하나 내려오는 거를 전부
하나하나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서 저 작품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분이 저기 미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보면 아마 피카소의 견주인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런 류의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거의 뭐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식의. 그리고 저게 아마 저기 밑바닥에 됐을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에 그런 동작에 많은 그 영감을 줬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거는 체스 선수의 초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형태가 인간의 형태가 있는 것 같다가 또 어디 없어진 것 같다가 해서 다시 다들 떼놨다가 붙였다가 하는 그런 식의 그림이죠. 이제 표현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표현주의의 특징은 색채나 형태를 자유롭게 다루며 혼합되지 않은 색을 사용하고 원근법을 무시한 목화나와 같은 평면적인 형태 및 소재를 본질적으로 축소, 주변을 과감하게 생략했다 했어요. 표현주의는 인상주의, 야수파, 입체파 등과 마찬가지로 자연주의 경향에 반대하는 다른 여러 화가들의 작업을 설명하기 위해 독일 비평가들이 1911년 사용한 용어로 대상을 현실에 충실하게 재현하거나 아름다운 형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적 흥분과 통렬하게 느끼고 해석된 내면적 경험을 최대한 주관적으로 표현했다. 그다음에 표현주의 화가들은 자연을 피상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기보다 대상의 본질 혹은 관찰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형태와 내면의 세계에 초점을 맞춰 자연의 색을 거부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색으로 대신하면서 색채와 형태를 과장하거나 생략함, 즉 표현주의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주관적인 시각이나 정신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미술을 시각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정신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말이 막 어려운데 나중에 저기 있죠. 자연을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주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죠. 내 주관적인 시각이나 내가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봤지만 나는 이렇게 보여 하면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대표적인 작가로서는 마르크, 칸디스키, 샤갈, 키르히너, 클레, 뭉크 등이 있어요. 아는 이름들이 많죠. 자, 작품으로는 마르크의 작품입니다. 프란츠 마르크는 독일의 화가고 판화가인데요. 이 사람은 숲속의 사슴이나 이 푸른 말들을 보듯이 동물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동물 해부 같은 해부학도 공부해가지고 동물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또 보면 사슴이 여기저기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느낌이나 자기가 쓰고 싶은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쓴 거죠. 그리고 푸른 말들 보면 야수파가 썼듯이 굉장히 강렬하죠. 이 사람은 이분은 저기를 말들의 푸른 말을 그렸는데 푸른 말의 그런 몸이나 그다음에 엉덩이 그쪽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둥그러움과 그 뒤쪽에 있는 산이나 이런 것도 다 둥글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푸른 말은 약간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뜻한다고 하면 뒤쪽에 있는 빨간 거는 뭔가 나쁜 세상이죠. 뭔가 욕정에 물들어 있거나 욕심에 물들어 있거나 그런 거를 아마 나타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칸딘스키죠. 바실리에비치 칸딘스키. 자, 러시아의 화가이제 이 사람도 판화가인데요. 제가 여기 동심원과 사각형으로 된 색채 연습 저 이거 보고 우리 신정혜 씨가 요런 작품을 했었는데 너무 비슷해가지고, 물론 우리는 저게 아니고 양귀비꽃이죠. 양귀비꽃을 저런 식으로 우리 해봤는데 너무 비슷하고 색감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 그림을 굳이 따왔습니다.
저거는 이제 그 색채 연습을 했던 그 패턴인데, 저런 패턴도 굉장히 여러 개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렇게 칸디스키 그림은 저렇게 생겼죠. 뭐 시계 분해한 거, 속 들여다본 것처럼 생긴 그런 흰색 위에 투라는 저 작품이나, 뭐 다른 작품들 거의 대부분 뭐 삼각형이랄지 뭐 저런 도형을 이용한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을 그리죠. 컴포지션 8이네요. 컴포지션의 구성이죠. 구성. 뭔가 도형으로 뭐 선과 면을 이용한 그런 구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저 작품은 잔잔한 열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칸디스키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젊었을 때 그 날카로운 어떤 그런 것에 비해서 훨씬 부드럽지만 그 붉은색을 써서 자기 열정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나 싶어요. 다음 표현주의에서 샤갈 그림이죠. 저는 이 마르크 샤갈이 러시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프랑스 화가예요. 그리고 이 나와 마을이라는 거, 제가 그 뉴욕 모마에서 현대미술관에서 본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저기는 생일인데 자기와 그 부인하고의 그런 일들을 꽤 많이 그렸더라고요. 근데 결혼 생활은, 그림은 그렇게 많은데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했었다고 하지 않았고요. 이게 그 우리가 유명한 게 뭐냐면, 샤갈 하면은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고 저 그림을 보러 갔을 때만 해도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인가 봐 그러고서 봤는데 제목이 나와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기억하기로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인데 이게 그럼 다른 게 있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라는 작품은 없어요. 그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라는 거는 김춘수가 시에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어쩌고 저쩌고를 사람들이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 된 거예요.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 어쩌고 하는 그 식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 됐는데,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은 없어요. 뭐 보통 카페나 맨날 그런 이름이지 절대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은 없고, 이 작품은 나와 마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 생일이라는 작품이고요. 보면 굉장히 몽환적이고요. 샤갈은 그림이 도시 위에서나 그 다음에 에펠탑의 신랑 신부인데, 저 뒤쪽에 푼색으로 에펠탑이 보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신랑 신부가 보이는데, 이 도시 위에서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뭐 꿈에 대한 그런 거를 뭐 그려봐라 뭐 이래가지고 저렇게 도시 위를 제가 날아다니고 그런 그림을 제가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저런 거는 그러니까 뭔가 꿈 같은, 그래서 약간 몽환적인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에펠탑의 신랑 신부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걸 제가 왜 그렇게 기억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걸 한여름밤의 꿈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뒤에 에펠탑도 있고 에펠탑의 신랑 신부였어요. 샤갈 작품에 대해서, 샤갈 작품을 굉장히 많이 보고 많이 알고 있었는데 제목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또 놀랐어요. 자, 이 표현주의에서 히르히노, 에른스트 루드비 히르히노는 독일의 표현주의 화가인데요. 이 사람은 뭐 독일에서는 자기네 뭐 국민 화가다 뭐 할 정도로 저거 하지만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베를린 거리를, 그 당시에 그 베를린 거리를 많이 그려서 그 베를린 거리를 걷고 걸어다니는 저 사람들의 그런 복장이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네. 여기서도 다른 그 이전에 이제 무슨 그 인상주의 나오고 뭐 그런 사람들의 그림처럼 이게 얼굴들이 굉장히 뾰족뾰족해요. 아까 봤던 저기 피카소 그림에서도 보면 인물들이 이렇게 뾰족해요. 눈도 이렇게 째지고 그런 풍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고요. 놀렌돌프 라치라는 저 그림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거는 원근이나 뭐 그런 거 거의 무시한 것 같은데도
그 유럽 건물 느낌이 이렇게 나지 않아요? 저쪽에, 뒤쪽에 있는 건물이. 그런 작품이에요. 표현주의에서 또 끌레를 빼놓을 수 없죠. 파울 끌레는 스위스 표현주의 화가인데, 국적은 사실은 독일이고요. 그리고 얼굴, 지금 세네치오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얼굴이 동그랗고, 눈도 붙어있고, 이거 엄청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스위스 바젤미술관에 있는 그림인데, 끌레는 이제 끌레도 어쨌든 표현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사람을 뭐 동그랗게 그리기도 하고 네모로 그리기도 하고, 끌레 본인 그린 거 보면 정말 거의 네모지게 그려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수염이 있는데 이렇게 네모로 해가지고 수염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아래서 턱수염까지 이렇게 그렸는데 꼭 애들 그림처럼 너무 무슨 만화처럼 굉장히 재밌게 그린 그 본인의 자화상이 있고요. 그리고 저 성과 태양은 저걸 수업 시간에 한번 따라서 그려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모자이크한 그런 느낌이 예쁘죠. 저걸 이제 가품이죠. 저 모양만 이렇게 프린팅 해가지고 액자해서 걸어놓는 사람이 또 꽤 많더라고요. 저 성과태양. 그래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뻐서, 거실? 침실 같은 데도 놔도 예쁠 것 같아요. 표현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뭉크, 하는 거. 에드바르 뭉크는요, 노르웨이 표현주의 국민화가고 판화가인데, 이 절규가 아주 유명하죠. 해질 무렵에 친구들하고 친구 2명하고 이렇게 걷는데 자기가 갑자기 어떤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비명을 하고 지르는데, 저 작품이 4작품인가 아마 거의 저 풍으로 그렸는데, 뭐 색연필 같은 걸로 파스텔 뭐 그런 류로 그린 것도 있고 저렇게 유화 작품도 있고 있는데, 3작품은 뭐 2작품은 뭐 뭉크 미술관에 있고 뭐 1작품은 어디에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국립미술관 같은 그런 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1작품만 개인 소장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한 작품이 굉장히 비싼 값이랍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딱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3 작품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한 작품이 굉장히 비싸대요. 그리고 마돈나, 저것도 많이 본 그림이죠. 마돈나. 뭉크는 뭐 그림이 그다지 뭐 다른 거는 많지 않고 요 작품이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요 2개가.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